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지난주 법원장들에 이어서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 논의하기로 했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제도 변경은 물론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첫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발의된 입장 표명 안건은 두 가지였는데 법관들은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들은 뒤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안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법관들은 두 가지 모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모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의안과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이 동시에 올라갔는데 이 가운데 두 번째 의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며 가결됐습니다. 사전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제도 변경 관련 입장 표명 안건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에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상고심제도 개선은 사실심 강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법관 대표 회의의 결론은 앞선 전국 법원장 회의의 결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전체가 우려를 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다른 법조계 단체들도 현행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마친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보수 야권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위헌 소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은 삼권 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한 점도 쟁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2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 등 수기를 거쳐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 목소리가 꽤 분출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재판 지연에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무부 장관이 전담 판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두고도 내부 우려가 여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 전담 재판부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연내 강행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언론에 공개하고 위헌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판사들이 모여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등을 논의하는 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동시에 내란 재판부 설치에 공감한 대통령실은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라고 직격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짧게 비공개로 하던 의원총회도 국민에 고발하는 공개 형식으로 열어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과 필리버스터 무력화법까지 헌법 전문가들과 법사위 의원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야권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싹쓸이해 이재명 민주당의 1급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나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이 판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 유혹에 취해 사법부 형이화를 목표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진우나 문자로 필요성이 불붙은 특별감찰관 임명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요구한 국회 추천에 빠르게 화답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이 문제만큼은 미루고 있다면서 서로 짬짬이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특정 정당을 배제한 게 아니라며 이른바 선별 수사 논란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첫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먼저 지난 8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관련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 인사들과 더 가까웠던 데다 행사와 관련해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소통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도 지난 8월 이미 이런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때문에 특검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해당 의혹과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이 이론의 여지 없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히 인지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이 선택적 수사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마지막 항목은 이전 항목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일체입니다. 직접 언급은 안 됐더라도 인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검은 실제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우호적 기사 작성 대가로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 등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의혹들도 파헤쳐왔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받게 되면서 줄곧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혹은 유독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은 관련 범죄 행위라는 단서를 콕 집어 설명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사건은 별도 수사하지 않았듯
특검법상 내용이 명시된 의혹과 물적, 인적, 시간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따져봤다는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건진 법사 등에 대한 수사가 본질이라거나 문제가 된 통일교 간부의 진술은 2022년이 아닌 한참 이전의 일이라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대표나 이 전 대표의 경우 김건희 씨 의혹을 향하던 과정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맞지만 민주당 관련 의혹은 의혹의 주체나 시기 등의 면에서 특검법에 적힌 의혹들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왜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데다 특검 설명을 따르더라도 의혹을 사건화까지 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선택적 수사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통일교 측이 민주당에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특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 15명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내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만 쏙 빼놓고 수사한 건 민주당 죄는 덮고 국민의힘만 털겠다는 노골적 편파 수설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 나아가 특검에 대한 전면 재수사 촉구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당 차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적 후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그런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교 측 추가 진술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도부 차원의 공개 언급은 자제하는 가운데 3특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며 내란 청산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규유착 문제를 고리로 국민의힘의 공세를 편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관련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고심도 깊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이 법정 최소 금액인 보장 한도 10억 원에 맞춰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연 고객 피해에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이 인정받은 손해액은 최대 10만 원 정도. 쿠팡 피해자 3,370만 명이 비슷한 손해액을 인정받는다면 쿠팡은 3,37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집단소송 청구액은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모두 인정받는다면 배상 금액은 역시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피해자 규제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최대 배상 가능 금액이 최소 금액인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준비나 경각심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2천만 명 넘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당시 가입했던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10억 원, 쿠팡과 같았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행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률은 2%에서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입자 100만 명, 매출 800억 원의 대기업조차 최소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한 점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 판례로 인정받은 건 고작 1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손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앞서 SK텔레콤도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30만 원 손해배상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배상 책임 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의 쿠팡 본사도 집단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은 뉴욕에 있는 법인을 통해 미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9일 새벽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측은 쿠팡 본사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다른 로펌도 쿠팡의 주주를 모집하면서 공시의무 위반에 관련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했고 직후 미국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5.3%나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은 중대한 보안 사고의 경우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 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쿠팡 본사는 지난 2021년 미국 증시에 상장됐고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태 해결까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 오해는 풀었지만 출연작들이 지게 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이로써 제기된 주요 의혹들의 실체는 수사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의 의혹 제기 나흘 만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전날에서야 폭로 당사자들과 만나 오해를 풀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출연작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보고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는 방송 활동을 멈추겠다고 하면서 고정으로 나오던 예능 프로그램들도 향후 박 씨의 출연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씨의 이 같은 결단은 매니저 갑질에서 시작된 의혹 제기가 불법 의료행위 논란으로까지 일파만파 번지던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박 씨가 그동안 피로 해소 목적으로 비의료인 A씨에게 주사를 맞아왔다는 게 골자인데 A씨가 SNS에 자신은 해외 대학병원 교수 출신이라고 반박한 뒤 다시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의사면허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여기에 해당 병원이 실제하느냐를 두고 의료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고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갑질 의혹을 계기로 박 씨가 받게 된 특수상해 혐의 수사와 되레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하며 박 씨 측에 수억 원을 요구해왔다는 내용의 공갈 혐의 수사까지 쌍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제기된 주요 논란의 진실은 향후 수사와 법적 공방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에게 수액 처치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선 대리 처방에 더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도 보인다며 유통 경로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이어서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범 전력을 인정한 배우 조진웅이 전격 은퇴를 발표했죠. 미성년 시절 범행이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조진웅은 그동안 공인으로서 쌓아온 반듯한 이미지와는 다른 소년범 전력이 보도된 뒤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논란 하루 만에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자 10대 시절 일을 이유로 배우 활동을 그만두는 결정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소년범 교화에 힘쓴 송경용 신부도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살아있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교화에 있어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는 만큼 과거 소년 보호 처분 이력을 지금 비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과거의 과오를 애써 덮어둘 수만은 없고 배우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은퇴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를 근거로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고,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배우는 사람들 환상을 만족시키는 직업이라며 더는 환상을 품을 수 없게 됐으니 그만두는 건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또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까지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축구 선수 손흥민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걸로 보인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씨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겁니다. 여전히 손 선수와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손 선수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법원은 1심에서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더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 양 씨는 협박한 적이 없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태아를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양 씨가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아이로 생각한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실제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위자료를 요구하다 포기했고 이후 손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손 씨가 범행에 취약했고 양 씨는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에 쓴 뒤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또 범행하려 한 만큼 동기 역시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알려져 손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손 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 왜곡죄 등을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사실은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상당히 이제 세게 붙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 왜곡죄가 이제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의총을 열어가지고 민주당이 이거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네, 저희 민주당에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정책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그야말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 가지고 이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데 예. 우리가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예. 저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속도 조절과 관련해 가지고 또 야당과의 그러니까 또 야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제일 야당도 있지만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나름대로의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법의 완벽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얻은 겁니다. 오늘 의총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었나 봐요. 이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고 법사위에 이제 김용민 의원하고 상당히 이제 부딪혔다는 소식도 있고 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에서 예. 사실 이 법사위원들이 느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내란 척결에 대한 요구와 법사위원이 아닌 또 지도부와 다른 또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또 느끼는 이 어떤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의 체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안을 또 발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느꼈을 때는 야 이거 직위원 재판부만 봐도 좀 불안하다. 예. 그리고 내란의 공범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왜 구속이 안 되는 거냐. 라는 어떤 현실적인 요구를 계속 법사위원들에게 요구하지만 비교적 지도부라든지 다른 의원들은 이런 요구에서 한 걸음 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화나 소통의 과정에서 또 긴급함을 체감하는 이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뭐 안 나왔던 게 아니라 계속 나왔었는데 속도 전환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일단 위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 또 오늘 있었던 법관 회의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라든가 법 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법사위는요 일부 강경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게 자꾸만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그래도 한 170명 되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른바 전 집단 지성이라는 게 좀 발현됐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이거 위헌 소지로 인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 가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헌법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재판도 진행돼야 되는데 이걸 다시 법을 고쳐서 그 진행하도록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봤을 때 무리한 법 적용인가. 그러니까 입법권 갖고 있다고 모든 권한을 그냥 다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들을 그래도 한 170명 되는 의원들이 모이니까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민주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상호 수석이 그러니까 당하고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럼 그 위헌 소지가 어떤 겁니까? 일단 위헌 소지가 뭐 한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저희는 위헌 소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저희 이제 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뭐 시비를 걸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일단 초두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직위원 재판부는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변론 종교일 전까지는 이관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은 곧 직위원 재판부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이 재판이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란 재판부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 위헌법률로 한번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걸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이 중단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 기간이 6개월이면은 아마 1월 말경에는 혹여라도 보석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맡은 이 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 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추천이 구성.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위헌 시비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을 지휘할 수 있고,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법부를 또 행정부가 또 이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상권 분립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독일의 사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관을 선출을 할 때 이 하원 의회에서 하고요, 입법부죠. 그리고 16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독일도 과거에 나치 정권에서 사법부가 부역했다는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도 이런 정도의 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인데, 이마저도 어쨌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대한 설득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법관 대표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사법부 회의죠. 지난주에는 이제 법원장 회의가 있었고, 오늘 6시간 동안 이제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이게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의안이 두 가지였는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가 있었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가 있었는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네. 요거를 선택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보다는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왜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라든가 법 왜곡죄가 위헌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재판받을지 모른다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건데, 내란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란이라는 것은 이미 그 혐의는 확정되고 거기에서 형량이나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관 추천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인데 이분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3명을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부에 따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뤄야 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위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법원장 회의나 법관 회의나 공회의 이거 위헌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민주당 내에 있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그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오죽하면 민주당보다 더 그동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풀려나는 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것이 비록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짧게 반론드리면,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 재판부, 판사를 선택할 때 무작위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직위원 재판부는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지정한 거예요.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저 전문 분야가 어디입니까? 식품과 보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작위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할 사람을 또 추천한다는 것이 또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을 누가 추천합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도 또 저는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또 합리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조국혁신당은 사실 민주당 편에 많이 섰었죠. 그래서 이제 범여권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근데 이 혁신당에서도 이번 그 사법개혁 위헌성 관련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법이 이제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은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제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실제로 위헌 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차후에 위헌 심판 제청이 신청이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지금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또 직위원 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혹시 무죄가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위헌 논란, 우리나라의 이 헌법 체계를 다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논란을 감수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3, 제4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이 반대하는 것보다도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더 아파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뭐 혹시라도 이제 늘어지는 것은 조금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 않고, 또 직위원 재판부의 지금 어떤 재판을 진행하는 이 과정이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직위원 판사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가 한도수 전 총리,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적하고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고, 일단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는 이제 그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이것을 멈추고 중단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숙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조금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수 여당이 사실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일종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족수는 조금 저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에서 조금 뭐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대로 저는 필리버스터는 진행하는 게 좋은데, 개정안은 지금 그 필리버스터 할 때 의석에 60명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것도 내일 뭡니까, 본회의에 상정 안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개정돼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 부의장이 함께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같이 안 봐요. 저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 부의장도 이제 당적을 가지 않고 국회의장당에 속해 있는데 본인 출신의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 사회 같이 안 본다? 이건 물리적으로 상당히 동료 의식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사실 이런 필리버스터 종족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당 의원들 어떻습니까? 잠자다가 걸리고 자리 비우고 텅텅 비어있고,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 어떤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야당의 태도부터 좀 바뀌어야 되고 국회 부의장은 확실히 전 사회에 강제적으로 동참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아시는 것처럼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종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 범여권의 의석을 합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진행했었던 필리버스터 다 24시간밖에 진행 못하고 다 마무리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를 그 24시간을 못 참아서 60명 이상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선진적인 의회 운영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정도의 아량과 여유도 없이 다수당으로서 그냥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수의당은 우리가 억누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폭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본인들도 이 사실 소수 12석밖에는 갖지 않은 소수 정당인 만큼 이 필리버스터의 원 의도를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필리버스터 관련된 거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조금 이제 뭐 정쟁을 하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도로 이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합의를 시켜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비쟁점 법안까지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정족수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오죽하면. 예,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 개정안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수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것도 진행 과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서울 이 성동구청장인데 이 정원호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SNS에 이 성동구에서 진행한 구정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정원호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내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하다. 뭐 화면 보시면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요게 상당히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요건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에서 여러 해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해석은 그 민주당의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서울시장 후보로 뛰겠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후보군들이 못 믿었다라는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있는 의원들이 아무리 잘 얻어도 서울시장 선거하면 45%, 46% 얻어서 이른바 젖잘산 할 수 있겠지만 51% 얻어서 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만한 정치적인 확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분이 재보궐 포함해서 10번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정통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번 선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확장력이 큰, 그러니까 정치적인 때는 덜 묻어 있고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지지율이 좀 적을 수 있지만 이 눈덩이를 굴렸을 때 51%까지 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전 해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누구냐면 지금 못 믿었다고 그 말씀하신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현역 의원들이 이렇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있고 말이죠. 일단 전현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지난 22년도에 지방선거가 열렸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사실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죠. 그래서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8개 구만 저희가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 근데 나머지 7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민주당이 강세로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출마했던 이 성동구가 비교적 열세가 그리고 좀 그렇게 분류가 됐던 지역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당선이 돼서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정원호 구청장의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초단체장으로 시작을 해서 광역단체장을 거쳐서 당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단체장에게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건 제가 선의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 민주당에 10분 정도가 있는 이 서울시장 후보군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들이 다 이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원내대표 출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우리 정은호 구청장이 그 안에서 이 좀 급으로 체중으로 좀 따졌을 때는 조금 무게감이 좀 딸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음속으로 또 그렇게 응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대통령께서 기초단체장으로서 구정 운영에 대한 그 만족도가 높이 나온 그 팩트를 가지고 칭찬을 하신 것이지 본인이 뭐 정원호 구청장이 뭐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해서 저렇게 띄워준다고 하면은 다른 민주당,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을 적으로 만드는 건데 대통령께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후보군들이 지금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네, 아니 물론 유쾌하진 않겠죠. 경사스러운 일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더 활발해지고 또 정은호라는 또 좋은 인물이 있다면 또 상품이 있다면 또 우리가 키워야 될 또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사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역 의원들은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해서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지만 결국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은 중도 진영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유력한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 진영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분의 표를 받기 위해선 이렇게 정치색이 있는 사람보다는 이 일반 유권자에게 이른바 프레시한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원호 그 성동구청장을 한번 붐업시켜보자라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거 올리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이게 언제를 지금 연상케 하냐면 작년 전당대회 때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저 순위 밖에 있다가 요즘 왜 이렇게 김민석 뭐 표가 안 나오지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그 1등으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순위 밖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도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한 것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박주민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정원호 청장이 선두를 한번 뺏은 적도 있고 또 지금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순위 밖에 있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띄어가지고 1위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뭐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기분도 좋은 것이고 이렇게 뭐 행정을 잘하시는 기초단체장이 또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저는 서울 시민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도 저희 민주당의 경쟁력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원조 일잘러께서 일을 잘하는 일잘러께서 이런 칭찬을 하니까 감개무량하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자신의 SNS에 또 이제 실기도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팩트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위원장직 사의를 표했다고 하던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언제 사의를 하느냐 언제 직을 내려놓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경기지사 나오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자천 타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뭐 연내에 할지 아니면 연초에 할지는 사실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뭐 경쟁력이 있고 또 중진으로서 또 충분히 또 경기도를 위해서 저는 또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 본인의 거취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내년 지방선거에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이제 여권 안에서도 야권 안에서도 뭐 다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또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들 봤고요. 자 그리고 소년범 이력이 불거지면서 주말 사이에 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죠 조진웅 씨. 조진웅 씨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조진웅 배우의 모습 몇 장면 보시겠고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76주년 광복절은 전설적인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왜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이 진영 전체가 옹호를 하고 나서는가? 최악질 범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한 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입니다. 사실 주말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조진웅 씨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또 이제 영화 속에서 형사라든가 독립투사 이런 이제 각종 의로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는데 주말 사이에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 조진웅 씨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이 논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논쟁이 주말 사이에 왜 불거졌는가 보면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의 지식인이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갑자기 조진웅 씨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특히 소년범을 왜 규정하고 있는가? 갱생의 목적이 있고 그 갱생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조진웅 씨에 대해서 억지 논리를 써서 가면서까지 엄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20% 확신하는데 만약에 조진웅 씨가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과 친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었다라면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 좌파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일종의 본인들을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른바 뭐 개념 연예인이라고 평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이 참전해갖고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이 조진웅 씨의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때서부터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됐지. 저는 사퇴한다,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이슈는 마무리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무리되는 이슈를 누가 끌고 들어왔느냐? 진보 좌파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위헌이고 위법적이라고 말한 게 상식이지 그게 비상식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저희가 뭐 다 저희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 안 하면 다 저희 편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게 지금 흐르는 어떤 감정선이 민주당이거나 혹은 범여권이면 조준웅이라는 이 배우를 다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사람들이면 조진웅이라는 사람을 다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이면서 조진웅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 당원이고 지지자고 정치인이면서 또 저에게 조진웅 씨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진웅에 대한 입장이 응원과 비판으로 갈리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본질은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큰 잘못을 했대요. 그러면 이 과거의 큰 잘못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가끔씩 보면은 어떤 가수는 뭐 큰 잘못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배우는 뭐 조그만 비교적 작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년씩 복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조진웅 씨가 뭐 민주당과 가깝다, 국민의힘과 멀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말고 어느 그 배우도 배우 협회가 있고 가수 협회가 있으면 그들이 저지르는 어떠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언제 복귀하고 언제까지 자숙하고 예.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만드는 이런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저는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진웅 씨가 그동안 이제 뭐 광복절 기념식이라든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행사 때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해서 이게 정치 논쟁으로 이제 번졌고 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하고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응보다라는 의견하고 미성년 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30년이 지나서 문제 삼는 게 이게 적절하냐? 요 논쟁하고 이제 두 가지거든요.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 그 정도 선택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이슈를 괜히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꺼내들면서 오히려 조진웅 씨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진웅 씨가 정말로 김어준 방송 나가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연예인이었다면 이런 식의 논란이 더군다나 우리가 청소년 범죄였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조진웅 씨가 은퇴하는 것이 안타깝다, 뭐 사회 갱생의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좀 상식적으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갖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꺼내 드는 순간부터 저는 좀 잘못된 논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게 예전에 이제 조진웅 씨의 과거 이력이 뭐냐면 차량 절도하고 이제 성폭행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성폭행 부분은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본인이. 네. 근데 지금 과거에 이 학폭 문제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 또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네. 상당히 이제 비난을 받았고 그만큼 이제 죄가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치르는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 그거하고의 형평성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 학폭위가 있었던 세대가 있고 없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조진웅 씨 같은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운동선수가 학폭위가 있었을 때는 그 학폭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또 처우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3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지 간에 조진웅이라는 배우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지난날에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저는 먼저 대중 앞에 저는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자세를 먼저 보이는 게 먼저고요. 예. 그 사과를 본 다음에 저는 본인이 또 여론을 보고 은퇴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또 방송사에서도 이런 조진웅을 우리가 쓰는 게 맞다, 써서는 안 된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썼는데 대중이 또 판단을 해서 조진웅이 난 보기 싫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이고 또 조진웅이 나온 어떤 영화나 그 예능 작품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또 선택을 해주면 또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흡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조진웅 씨가 솔직하게 이 논란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털어놓는 것이 순서다. 그 다음에 방송사 국민들의 어떤 평가가 따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래 봅니다.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서가지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여론을 보면서 또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3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쿠팡이 올린 2차 사과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메신저로 사과문을 공유하면 쿠팡의 홍보 문구가 함께 노출되면서 사과마저 광고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자 이탈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올린 2차 사과문입니다.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해 다시 통보하라는 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과문을 재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 페이지를 메신저로 공유하면 사과문 요약이 아닌 쿠팡이 추천하는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미리 보기 제목이 뜹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최악의 상황에서 사과문마저 광고로 이용하는 모습에 이용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쿠팡이 추천하는 혜택과 특가라고 떠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는데 사과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링크를 공유할 경우 메인 화면의 설명 페이지를 경유하는 구조라 기존에 설정된 기본 제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별도 사과 없이 미리 보기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첫 사과문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게시했다가 이틀 만에 삭제하는 등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실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쿠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앱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는 1,617만 7천여 명으로 지난 1일보다 무려 180만 명 넘게 빠졌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보안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었던 이용자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탈팡 러시는 불가피하다. 쿠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결과는 탈팡이 불가피하다. 로켓 배송 등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당장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용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흡한 대응이 누적되면서 쿠팡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쿠팡 등록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2차 피해 의심 사례가 잇따르며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못 믿겠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A씨는 최근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이용한 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30만 원 정도 결제가 승인된 겁니다. A씨는 이번 무단 결제가 쿠팡의 대량 정보 유출 사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월 회비 결제 등을 위해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만 2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쿠팡 여기 어플 말고는 다른 데다가 결제 이렇게 정보를 넣어놓은 데가 없으니까 좀 의심을 할 만한 데가 쿠팡밖에 없었죠. 이 같은 2차 피해 의심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정보 유출 사건 자체를 사기 수단으로 삼는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속인 뒤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쿠팡 유출되고 나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아갖고 제가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요새 그런 전화가 많이 문의가 온대요. 이렇다 보니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메시지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쿠팡에서 보낸 배송 완료 메시지의 연결 링크가 수상하다며 눌러도 되는지 묻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문자 메시지 등의 링크 접속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입력 같은 요구에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쿠팡에서 정보 유출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악성 스미싱이라든가 파밍 문자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좋고요. 경찰은 유출 정보를 활용한 범죄는 물론 사건 자체를 악용한 사기 사건 등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쿠팡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잊힐만 하면 터지는 통신사 보안 사고에 이용자들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G U+의 인공지능 서비스 익시오에서 통화 내용이 유출됐는데 회사는 해킹이 아닌 작업자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화 정보가 유출된 익시오는 LG U+가 지난해 출시한 인공지능 통화 비서 앱입니다. 통화 녹음과 요약, 통화 중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1년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저녁 8시부터 15시간 가까이 이용자 36명의 통화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통화 요약 내용과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등이 노출됐습니다. LG U+는 고객 신고로 뒤늦게 이를 파악한 뒤 복구를 진행했고 이용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이 아닌 기능 개선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발생했다며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통신사들의 보안 사고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앞서 SKT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유심 교체 대란이 빚어졌고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이용자 360여 명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해킹 공격이 늘고 있지만 보안 체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자 4명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오늘 열린 중국 국적 40대 장모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장 씨 측은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수도권 집중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킨다며 균형 발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내 투자를 약속한 대기업들이 비수도권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좀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겁니다.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의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산으로 옮겨가는 해양수산부가 오늘 이전 작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오후 세종청사에서 첫 이삿짐 트럭이 출발했고 내일 오전부터 부산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이사 작업이 마무리되면 해수부 직원 800여 명은 부산 동구 IM빌딩과 협성빌딩에 마련된 해수부 임시청사로 일터를 옮기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정치권의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서울 성동구민의 구정 만족도가 높다는 취지의 한 언론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정 구청장이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라며 자신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정 구청장은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홍익표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애둘러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은 SNS에 해당 글을 올린 이후 이와 관련한 추가 언급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간에 준비한 균형 성장 전략, 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 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직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자체장을 칭찬한 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거세게 맞받았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이른바 명심이 그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YTN에 당무 개입, 공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지자체장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깜짝 칭찬을 여의도 정가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건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명심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았는데 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거냐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주문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만족도가 높은 지방정부를 칭찬하는 게 어떻게 선거 개입이냐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향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에서 유일한 3선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젊고 유능하다면서 일 잘하는 지자체장을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무슨 선거 개입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명의 계좌에 3천억 원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이 돈을 포함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 5,600여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환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목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성남시 측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한 재산 가액을 보면 김만배 씨 총액이 4,2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천억 원이 있고 다른 계좌에는 모두 1,200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관련 재산 규모는 820억 원으로 김 씨 다음으로 큽니다. 옛 천화동인 사호인 NSJ 홀딩스 명의 계좌 5개에 300억 원과 부산 기장읍에 80억 원 상당 부동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 명의 계좌 300억 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6억 7,500만 원 등도 가압류 신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성남시가 파악해 가압류를 신청한 5,673억 원은 검찰이 추징 보전한 대장동 일당 재산 5,446억 원보다 200억여 원 많습니다. 성남시 측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포함해 민사소송 4건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검찰이 안보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구속영장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는 지난 5일 청구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전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28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안 전 회장 딸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705만 원을 건넸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질문에는 귀찮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네,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재판장은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재판장님 말씀대로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까 취지라고 하기 싫어서라는 그런 표현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2차 가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관했으며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과 신원 미상 인물 3명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조치했습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 등은 오늘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사건이 보도되고 열흘이 넘게 민주당 윤리감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건 후안무치고 적반하장이라며 의원직 사퇴는 물론 여당 내 윤리감찰, 경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보광동에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들이받은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그대로 인도를 덮치더니 철제 난간을 뚫고 아래쪽 이면도로로 떨어집니다. 차량이 들이받은 전봇대가 건물을 향해 기울어졌고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보광동 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큰 굉음이 들리길래 차가 저쪽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저기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경찰들 좀 오시고 구급차 오시고. 다행히 당시 인도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전봇대를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부서진 철제 난간 등이 그대로 남아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YTN에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동승자 2명이 더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사고 직후 차문을 열고 나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동승자의 숫자와 신원 등을 파악하면서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데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이 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베트남 경찰이 현지 시각 7일 호찌민의 한 고급 빌라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은 남북관계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며 조건이 되면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로 보지 않는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 남북관계의 성과가 적었던 건 북한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내년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해법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연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대화 재개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갖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조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 순 없다는 정동영 장관의 시각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 조건과 환경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물밑 논의는 갈수록 치열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최종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간 7일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2항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것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군사 갈등으로까지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키나와 인근 공해에서 중국의 제15기가 일본의 F-15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상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까지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もう極めて残念です。で中国側には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この厳重に申し入れするということを行いました。 중국군은 오히려 일본이 먼저 중국의 훈련 구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일본 외교부가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일본 측에 역으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의 반박을 일축하며 냉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自衛隊の航空機が中国の航空機の安全な飛行を深刻に阻害したとの中国側の指摘は当たりません。 일본은 중국 항모의 상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가 하면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일본의 무인도 군사시설을 알리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군사 부문까지 확대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KTX와 SRT의 통합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의 교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내년 말부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독점하던 시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레일과 SR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합니다.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 KTX를 수서역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26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시행하여 수서발 고속열차의 좌석 공급을 우선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KTX와 SRT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해 차량 운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엔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결제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 통합으로 못 박은 시기는 내년 말, 하지만 흡수 통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관 통합까지 끝나면 2016년 SRT 개통 이후 유지된 경쟁 체제는 막을 내리고 사실상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행을 독점하던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통합 결정 과정에서 비공개 간담회만 3차례 진행했을 뿐 승객들의 의견 수렴과 같은 별다른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쟁 체계를 유지하면서 얻어지는 이점보다 통합으로 해서 얻어지는 요금 탄력제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따른 교차 운행에 대한 이익 같은 것이 제대로 분석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과 함께 통합에 따른 노조 영향력 확대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앞으로는 집 구하러 다닐 때 집 깨끗하게 쓴다고 면접 답변 준비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 이력뿐 아니라 세입자의 평판도 확인할 수 있는 쌍방 검증형 임대차 계약이 내년 초 도입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 세금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됐죠. 이렇게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늘었지만 정작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료가 밀리거나 집을 훼손하는 등 악성 임차인을 미리 피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상호 동의만 있다면 집주인이 면접관처럼 세입자를 선발하고 세입자도 집주인의 평판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내년 초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선보일 이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에 따르면요.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반대로 또 집주인도 이 세입자가 혹시 흡연하진 않는지, 이전 집에 월세는 잘 냈는지 등을 확인하며 악성 임차인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쌍방 검증 시스템은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세입자 심사 때 범죄 이력 조회 동의도 해야 하고요. 독일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사실상 필수고 프랑스, 일본도 수많은 증빙 서류와 심사 과정이 엄격합니다. 그동안 접수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조정 신청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700건이 넘으면서 크게 늘었는데요. 이번에 도입되는 이 민간 차원의 시스템이 건강한 임대차 관계를 만들 대안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이 전 며느리를 둘러싼 제자와의 부적절 의혹을 제기하며 직접 국민청원까지 올렸죠. 해당 제자인 A군이 호텔에서 전 며느리와 1살 손자까지 함께 만나는 장면 등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여성의 친정 아버지가 반박 주장을 냈습니다. 전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인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 사위가 지난해 아파트 지분 이전, 양육비 월 500만 원, 위자료 20억 원 등 40억 원 상당의 금전 요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달 공갈 미수로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 선고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6천만 원을 전부 냈는데도 별도로 40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류 감독의 전 며느리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해당 장소에 1살 배기 아들까지 데려간 혐의 등으로 전 남편에게 고소와 고발을 당했는데요.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14일 관계를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학생이 만 18세가 되기 전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전 남편 측은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건 아무리 딸이라도 방어가 안 된다. 딸을 믿고 싶겠지. 측은할 뿐이다. 사실은 본인들만 알 수 있다.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이 같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또 사실은 본인들만 알 수 있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한 상태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인 1조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하려 현장에 홀로 출동한 고 이재석 경사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이모경이 등 지휘 책임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경희가 2인 1조 순찰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일지 등 기록물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에 대해서는 소속 경찰관을 지휘 감독할 직무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건을 은폐하고 소속 팀원들에게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구속 기소된 이경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 목록에 담긴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과 구 전 소장 측은 검찰의 증거 기록물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정리해 다음 공판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입장을 왜 안 밝히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경사의 유족도 법정에 출석했는데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이렇게 혐의를 저만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의 가슴에 한 번 더 상처를 안기는 그런 행위라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설명과 피고인 측 의견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 가운데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세대에서 실내 수리 작업을 하던 중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넷플릭스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인수 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밤 케네디 센터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넷플릭스가 이미 매우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반독점 우려를 불러온 720억 달러, 약 106조 원 규모의 거래를 검토하고 있는 연방 규제 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인수 경쟁을 벌인 파라마운트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앨리슨과 친분이 깊고 앨리슨 CEO의 부친인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과도 절친한 사이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때 실린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발사에서 추탑재 위성뿐 아니라 부탑재 위성까지 모두 교신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네 번째 누리호. 발사 후 15분 24초 마지막 큐브 위성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3 테스터까지 601.3km 고도에서 사출돼 우주 공간으로 빠르게 나아갑니다. 이때 실렸던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열흘 만입니다. 발사 첫날 1시간여 만에 롤러블 태양전지가 탑재된 인하로셋과 코스모웍스의 지상 관측 위성 잭3, 잭4가 최초 교신된 데 이어 6D 통신을 검증하는 에트리셋은 태양광 안테나 전개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튿날에는 지구 관측용 군집 위성인 한커민 스페이스의 세종 4호를 비롯해 3기가, 셋째 날에는 스스로 도킹하는 쌍둥이 위성 스누글라이트 3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던 나머지 큐브 위성 3기도 이달 들어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탐지하는 쿼터니언의 퍼셋 01, 우주에서 면역 항암제 결정화를 실증하는 스페이스 린텍의 B1000 등입니다. 교신돼서 너무 저희로서는 너무 기쁘고요. 작은 큐브 위성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든 사이즈거든요. 바이오 실험을 하는 게. 작은 공간에 전력과 통신, 각종 실험 부품을 모두 넣어야 하는 큐브 위성은 대형 위성에 비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누리호가 지금까지 3차례 큐브 위성을 우주로 실어 보냈지만 100% 교신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누리호 2차에선 4기 중 절반만이, 3차에선 8기 중 6기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임무 맞춤형 위성의 상업 발사에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큐브 위성 겨눈대 할 때 항우연 측에서 저희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많이 주셔서 저희 위성 팀들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신에 성공한 위성들은 배터리 충전과 초기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빠른 곳은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가 주말과 휴일 100만 명 넘게 동원하면서 오늘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개봉 13일째 거둔 성적으로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같은 기간 박스오피스 2위와 3위인 하정우 감독의 윗집 사람들, 일본 애니 주술회전 시리즈는 각각 12만 명대 관객이 들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9일과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3회 연속으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학계 이코노미스트들도 연준이 내부의 깊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홍명보호가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되면서 현지 적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해발 1,5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펼쳐질 첫 2개 경기가 관건인데요. 베이스캠프 선정부터 대표팀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의 첫 경기에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는 두 번째 경기까지 홍명보호의 명운이 걸린 두 경기가 펼쳐지는 과달라하라의 경기장은 해발 1,571m의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현지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고지대라서 공이 더 빠르게 높이 멀리 가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베이스캠프 선정입니다. 고산지대에 적응할 환경은 물론 성적과 직결되는 이동 거리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은 소속 조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고 모두 조별리그 탈락에 고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동했던 거리만 각각 5,000km와 7,000km가 넘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한 곳에서 두 경기를 치르고 800km 떨어진 몬테레이에서 나머지 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상대적으로 동선이 짧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조 편성만큼이나 장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홍명보 감독은 조 추첨 뒤 곧바로 멕시코로 이동해 베이스캠프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1600 고지교에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캠프는 각국 대표팀이 1순위부터 5개의 베이스캠프를 골라서 제출하면 피파가 랭킹과 경기장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립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부천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1부 리그로 올라섰습니다. 부천FC가 올라가고 수원FC가 내려가면서 K리그 1 12개 팀 가운데 한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차전에서 승리한 부천FC의 기세가 경기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전반 14분 바사니가 상대공을 가로채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따냈고 9분 뒤 이번엔 김규민이 오른쪽에서 파고들어 두 번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에만 2골 넣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부천FC. 후반 시작 9초 만에 바사니의 긴 패스를 받은 갈레고가 골대 앞가이 들어가 쐐기골을 기록합니다. 후반 37분 수원FC의 만회골을 허용했지만 경기는 이대로 끝났습니다. 결국 K리그2에서 역대 최고인 3위를 차지한 부천FC가 2007년 창단 이후 18년 만에 첫 승격까지 이뤘습니다. 부천FC는 SK가 제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팀입니다. K리그2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K리그1 팀을 이기고 올라간 건 2022 시즌 대전 이후 3년 만입니다. 구단도 마찬가지고 선수단도 마찬가지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3위가 일체가 되다 보니까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FC는 6년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내려갑니다. 2020 시즌 K리그2 준우승을 거둬 승격한 뒤 5시즌을 1부 리그에서 뛰었지만 이번엔 강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 삼성이 승격에 실패하면서 다음 시즌 수원 더비는 2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부임 첫 해 2관왕을 이룬 거스포의 전북 감독이 1년 만에 팀을 떠납니다. 전북 구단은 2025 시즌 K리그1과 코리아컵 우승의 역사를 쓴 포옒 감독이 짧지만 강렬했던 한 시즌을 마치고 지휘봉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선수와 감독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포옒 감독은 전북을 한 시즌 만에 K리그 최강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 초반 남자부에서 대한항공이 10연승을 달리며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에 추격하는 팀들도 위기에 빠지면서 연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해결사 러셀이 서브에이스 3개와 블로킹 5개, 후위 공격 7개를 더해 시즌 3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전성기로 돌아온 정지석이 19득점으로 변함없는 활약을 이어갔고 미들 블로커 김민재와 김규민은 속공과 블로킹으로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10연승을 완성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압도적인 경기력은 기록으로도 증명됩니다. 양쪽 날개 공격 성공률에서 정지석과 러셀이 나란히 1, 2위. 속공은 김규민과 김민재가 1위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꼭 이번에 다시 트로피를 뺏어오고 싶습니다. 팀 블로킹과 세트도 모두 가장 앞서 있습니다. 4년 연속 통합 우승 이후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에 우승컵을 내줬던 대한항공은 브라질 명장 헤난 감독을 데려와 팀을 재정비했습니다. 훈련량을 크게 늘렸고 한 선수와 정지석 등 여기저기 부상에 시달리던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러셀은 강한 서브와 빠른 토스의 팀 색깔에 딱 들어맞는 카드였습니다. I think being here last year, coming here for playoffs and getting to know the team, getting to know the style of play, all the players, I really think that helped. So this year just coming in, I was comfortable. We all knew each other and we were just ready to play some volleyball. 3강으로 꼽혔던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이 나란히 황승빈, 황택이 두 주전 세트의 부상으로 흔들리면서 대한항공의 독주엔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올해를 끝으로 은퇴한 끝판왕 오승환이 2025 일구대상을 받았습니다. 오승환은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5 일구상 시상식에서 마무리 투수로는 처음으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2005년 삼성에 입단한 오승환은 KBO 통산 최다인 427세이브를 수확했고 미국과 일본 무대를 포함해 543세이브를 거뒀습니다. 오승환은 21년 동안 프로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면서 이제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인구 20명 중 1명은 외국인과 한국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 배경 인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자와 이민자 2세 등의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이주 배경 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총 인구의 5.2%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3만 4천 명, 5.2% 증가했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예년 수준이지만 오늘보다 3도가량이 낮아서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지겠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과 대구는 9도, 광주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